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자들의 교회 오랜만이죠. 제2장 중세 분파에서 왈도파를 한 달쯤에 하고 오늘 체코 형제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부가 신자들의 교회 역사이고요. 제2장이 중세 분파인데 중세 분파에서 12세기의 왈도파 그리고 15세기의 체코 형제단 그리고 3장은 근원 종교개혁자 중에서 특별히 16세기 스위스 형제단 그리고 같은 아나베프티스 중에서 푸트라이트 형제단 공동생활 또 공산주의 그리고 제4장은 분리주의 청교도 17세기 침례교 그리고 퀘이커 그리고 제5장은 자유주의 경건주의자 18세기 독일 형제교회 그리고 감리교 이 독일 형제회가 바로 이 도널드 던바가 속한 교파입니다. 그리고 6장은 신약 환원주의자 19세기고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한국에서는 이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교회 거기에 속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플리머스 형제단 그리고 7장은 현대의 발현에서 20세기의 독일의 고백교회 그리고 또 몇몇 개 새로운 형태의 교회 오늘날로 보면 이제 이머징 철치랑 비슷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엔 체코 형제단을 보통 이제 유니티 오브 브레드린, 우니타스 프라트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체코라는 말에 전혀 들어가지 않죠. 그런데 이게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우리 한국말로 형제단 그러면 이 형제단이라는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번역할 때 체코 형제단 이렇게 제목에 이름을 넣었습니다. 자, 요 사진은 그 위키피디아에서 갖고 온 거고요. 1561년에 체코 형제단이 발행한 그 찬송가의 표지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 지도를 갖고 온 이유가 체코가 체코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니까 옛날에 또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제 체코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많이 슬라비아하고 그렇게 구별되니까 그래서 이 오늘날 우리가 체코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체크 리퍼블릭이라는 나라는 크게 세 부분의 조합입니다. 하나는 여기를 한 3분의 2 정도의 영역을 차지하는 이 오른쪽이 보헤미아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나라였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프라하, 수도 프라하. 영어로 이제 플레이그 그렇게 말하죠. 프라하는 이제 체코고요. 이제 보헤미아. 보헤미아의 문장은 사자네요. 그죠? 사자. 그리고 이 오른쪽을 이제 모라비아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모라비아는 구별되는 나라에서 요즘 이제 하나인 거죠. 모라비아는 문장이 이제 독수리 같아요. 그죠?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체크 슬레지아, 모라비안 슬레지안 이렇게 약간씩 붙은 데가 있는데 요게를 합해서 슬레지아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셋이 합해진 것이 체코 리퍼블릭인데 이 슬레지아는 문장이 이제 이것도 역시 그 독수리인데 검은 독수리죠.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체코 리퍼블릭은 이 보헤미아, 모라비아, 실레지아 이렇게 셋이 합해진 것이고 그래서 이 체크를 나타내는 이 어떤 그 상징에는 이 보헤미아를 똑같은 걸 두 개를 넣고 양쪽에 이제 나머지 두 개를 또 실레지아하고 모라비아를 이렇게 넣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었네요. 이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기억하고 있으면 앞으로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자
이제 체코 형제단 이야기를 하면 이 얀 후스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스는 1415년 7월 6일 콘스탄츠 종교회의에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약 8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결국 그 화형에 처해지죠. 얀 후스는 언제 태어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약 한 1369년. 그러면 한 45세 이 정도의 순교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체코의 종교개혁자이고 애국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체코인의 로마 가톨릭 초기 비판에다가 존 위클리프, 영국의 존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이 후스보다 세대가 한 최소한 한두 세대는 앞서는 사람이고요. 예. 그리고 위클리프와 함께 늘 따라다니는 것이 이제 롤라드죠. 롤라드는 위클리프가 조직한 그러한 가난한 신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위클리프의 사상을 전 영국 그리고 유럽에까지 전파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얀 후스가 체코인의 초기 로마 가톨릭 비판 더하기 위클리프와 롤라드 사상을 섞어서 15세기 초에 교황제에 대항하는 가장 위협할 만한 무기를 만들어낸 사람이 얀 후스다. 이렇게 간략하게 얀 후스를 정리해 줍니다. 자, 얀 후스는 말씀드린 대로 1415년 7월 6일에 콘스탄츠 종교회의에 참석했다가 체포되어서 약 한 8개월 동안 재판도 받고 감옥에 있고 또 그 사이에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1415년 7월 6일에 화형에 처해집니다. 이 중세 교회의 이단을 대하는 방식은 항상 그 화형이었어요. 그게 잘 생각해 보면 화형이 가장 그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마치 그 전염병의 병균이 옮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을 태워서 그 전염병을 막듯이 그런 의미로 이단을 처형한다. 그런 의미로 화형에 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화형에 처해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책도 또 불태우잖아요. 야누스도 화형당하기 전에 그의 책이 먼저 불타는 것을 보았다고 하죠. 자, 덤바가 설명하기를 몇몇 신부가 후스를 화형 기둥에 결박하고 횃불을 대었을 때, 자, 이게 이제 화형 기둥이죠. 스테이크라고 말하는 이 기둥에,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것은 보통 화형을 처할 때 사람을 이 화형에 묶어놓고 밑에 이렇게 장작을 쌓고 불을 지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게 화형을 말할 때 항상 이 스테이크라는 단어가 쓰게 단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때 여기 모자를 이제 씌웠을 때 이 모자에 그려진 그림이 이제 어떤 귀신이 그려진 바보 모자다. 그래서 이 후스의 이 화형을 그리는 이 그림에는 항상 이 모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횃불에 이 장작에 횃불을 대었던 그 순간이 중부 유럽 전체를 걸쳐서 연쇄 폭발을 시작하는 신관에 불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이 칼라로 그려졌고요. 아마 뭐 목판화나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종교인들인 것 같고요. 이쪽은 뭐 정치인들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한 체코 이 처형이 1415년인데 이 그림은 한 1500년경이 될 때 가장 이런 그림을 볼 때 가장 앞선 것이 그래 좀 더 신뢰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보통 이 그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체코 그 사람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거의 한 30년 동안 29, 34, 한 15년 정도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보통 후스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억압받고 있다는 종교적 감정 더하기 격분한 민족주의 자부심이 합해진 이 체코 사람들과 교황과 황제의 연합군 둘이 싸우면 항상 체코가 이겼다고 그래요. 특별히 이 조야한 후스파 신자들의 그 군인들은
성만찬에 빵과 포도주 두 가지에 다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면서 그 외에 또 다른 여러 개혁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로 성배를 들고, 그러니까 이게 성배가 뭐냐면 결국은 이 성만찬 포도주 잔인 거죠. 성배를 들고 적에게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패배를 당한 적이 없다고 하죠. 이 특별히 이 우트라퀴스트라는 이 라틴어는, 라틴에서 온 단어는 이게 어, 두 종류 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우트라퀴스트 이렇게 번역해도 되지만 우리의 의미를 넣고 번역하면 양종성찬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 정말 로마 가톨릭에서 빵과 포도주 둘 다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면 그것을 성도에게 주어야 되는데 성도에게 빵은 주지만 포도주는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도들이 두려워서 그걸 못 받았다는 면도 있지만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사제계급과 평신도 계급을 나누었던 것이고, 결국 이 후스의 종교 개혁에 의해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사제와 평신도를 나누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두 종류의 성찬, 빵과 포도주 둘 다를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이렇게 양종 성찬파, 우트라퀴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황파하고,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후스파 안에서 온건파 사이에서 어떤 타협안을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콤팍타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이제 번역하려면 조정안 내지는 타협안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후스파가 평소에 주장했던 프라하 사개신조, 그것이 이제 제2조가 양종성찬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1433년에 바젤 공유에서 이 양자 간의 그 타협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후스파 내부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반대를 하면은 급진파가 되는 거고, 좀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려고 하면 온건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후스파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후스파 내전이 벌어지는 그런 아주 그 상황이 되게 됩니다. 1434년부터 후스파 내전이 이루어지는데 온건파인 민족주의파와 친로마 가톨릭 성배파, 양종성찬파 연합군이 한 팀이 되고 온건파이고, 급진파인 타보르파의 전쟁이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 온건파의 승리로 이 후자 타보르파만 사망한 사람이 2,000명이 이 전장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결국 후스파 내전에서는 급진파가 처절한 패배를 이루게 된 거죠. 이때가 1434년. 어쨌든 우리가 후스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 후스파는 독일의 마틴 루터보다 후스로 말하면 100년 전, 그리고 최소한 그 다른 시대였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온건파의 대변인을 역할했던 사람이 바로 로키 카나의 얀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친로마 가톨릭 정청의 보상으로 자신이 프라하 대주교로 교황 비준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물거품이 되었고, 결국 이 콤팍타타 자체가 이 로마 가톨릭 안에 있는 이 교황파와 공유회파 안에서 공유회파가 승리를 거둔 결과가 이 콤팍타타였고, 이 특별히 공유회파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교황부터 그 구성원까지 전면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결국 교황이 다시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교황파, 교황 중심을 한 교황파는 그런 이런 그 공의회파의 승리한 결과대로 그 모든 것을 해주는 것은 아주 하기 싫은 역겨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키카나이 안이 교황의 비준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키카나이 안은
심지어 동방교회 후원을 얻으려고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향합니다. 이 체코를 동방교회에 넘기고 그래서 대주교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었던 거죠. 그러나 1453년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됨으로써 그러한 협상은 좌절됩니다. 네, 그래서 로마의 환심을 얻으려던 것을 포기하고 교황청의 타락 위에 상처를 더하는 설교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자, 그때의 교황이 니콜라우스 5세였는데요. 47년부터 55년까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콤팍타타를 깡그리 무시했고요. 서방교회의 가장 유능한 두 대변인을 보내서 보헤미아와 모라비아를 다시 교황 영향력 아래로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로키카나이아는 교황청에 대한 적대감이 증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말에서만 급진성을 증대시켰지 실제로는 로마교회와의 심각한 분열은 자제하는 그런 중도주의, 뭔가 더 얻을 게 있는 그런 입장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로켓카나의 추종자들을 듣는 자들이다, 뭐 히어로스 이렇게 불렀는데 그들은 어떤 꿈이 있었어요. 환상이 있었는데 그 환상이 뭐냐면 원시 그리스도교 형태에 따라서 복원되는 그런 교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사에서 이 원시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원시인 뭐 이런 거 생각나서 원시라는 말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사에서 원시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항상 초대교회, 사도시대 교회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원래 교회 모습으로 복원하는 그런 환상이 있던 사람이고 그들이 꿈꾸던 교회상은 첫 번째는 돈에 의해서 교회가 부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평등한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직자가 어떤 계급상 위에 있어서 어떤 군림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신실한 신자로만 구성되는 모든 사람이 다 교회 회원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자인 것을 분명히 자신의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로만 구성되는 교회. 특별히 설교를 어떤 그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것에 성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주종자들이 로키카나에게 개혁 계획에 대한 발언을 명확하게 하도록 자꾸 압력을 가하는 당신이 우리들을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을 압력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사람들의 대표로 나선 사람이 바로 제호로의 그레고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 듣는 자들과 그러니까 로케카나 이 안에 그 주종자들 더하기 프라하의 일부 학생과 학자 그리고 일부 평신도를 묶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드는데 로키카나의 야네 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연합한 모임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제오르의 그레고리입니다. 이 모임의 지도자이고 이 사람은 로키카나의 조카이며 퇴락한 귀족 출신이고 공식 대학 교육은 받지 않았지만 라틴어를 구사하며 지도력과 영감이라는 재능을 부여받았다. 지도력과 영감. 지도력과 영감.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교육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라틴어를 사용할 줄 아느냐 이것이 하나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이제 드디어 이 페테르 헬치츠키 제가 그 번역할 때는 헬치스키 그렇게 했는데 요즘 다시 또 찾아보니까 베테르 헬치스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이분은 그 태어난 해도 불확실하고 돌아가신 해도 불확실해요. 1390년에서 1460년 이게 끝자리가 0으로 끝난다는 것은 한두 해가 헷갈리는 게 아니라 뭐 10년 단위로 헷갈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그레고리 모임의 사상적 지도자다. 다시 말하면 이 체코 형제단 이 되기 이전 모임부터 이 페테레 헬치스키가 어떤 사상을 제공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 모임에 연결해 주는 사람도 로키카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에 대한 첫 번째 평가가 그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 1828년에서 1910년. 그러니까 이 톨스토이도 벌써 한 200년
돌아가신 해로 하면 이제 100년, 110년이잖아요. 그죠? 예. 태어난 해로 말하면 거의 200년 전 이런 사람입니다. 예, 상당히 오래 사셨네요. 자, 그리스도교가 온 인류에 대하여 지대한 역할을 행한 것만큼 그리스도교에게 똑같은 지대한 역할을 행한 사람이 바로 페테르 헬치츠키다. 이렇게 교회사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을 레프 톨스토이가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존 시에도 전혀 유명하지 않았고 그 이후 시대와 현대까지도 사실상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페테르 헬치츠키다. 특별히 이 사람은 평화주의 사상가로 유명한 이렇게 부각되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페테르 헬치츠키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또 이제 한 체코의 역사가는 어느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중요한 사람이고 분명히 그 위대한 체코 종교 개혁자인 얀 후스보다도 더 창의성이 풍부하다. 그리고 또 다른 체코 역사가이며 정치가인 팔라츠키. 이분은 더 오래된 분이나요? 자, 이 팔라츠키는 점차 종교와 정치 사상의 혁신자로 인식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390년경에 헬치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헤미아 남쪽이고요. 중류 자장농 계급이다. 아주 하층 계급은 아닌 거죠. 스스로를 민중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정식 교육, 다시 말하면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라틴어에 숙달하지 못했고 항상 이 라틴어가 결국 중세에서는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하나의 표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대 신학적 주제를 확연히 파악하고 있었고 특별히 1420년부터 양종 성찬파 주요 신학자로 토론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교부 문서 번역본을 보고 또 자신의 견해로 다른 학자와 토론하면서 기초를 확실히 다졌고 또 어떤 추측을 해보면 후스도 직접 만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후스가 1415년에 죽으니까 순교하니까 아마 그 전에 만났을 수도 있지 않겠나. 1415년이면은 너무 이 헬치스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 25년, 25살 이전에 만났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1420년경에 이르러서 그의 토론 주제는 진정한 종교가 그 대의명분을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 로마 가톨릭의 대표적인 것은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정한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국가의 군사력을 갖다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를 제압하기 위해서 교회가 찢어지는 것보다는 그들을 강제로라도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이후로 이미 1000년 이상 이렇게 군사력으로 종교를 방어했는데 진정한 종교가 그 대의명분을 군사력으로 방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토론을 헬치스키는 했고 그러나 그때는 이미 얀 후스 처형 반발로 보헤미아 사람들이 걸기를 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진압을 위해서 교황과 황제 로마 카톨릭 총책임자인 교황과 또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특별히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이 보헤미아는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그곳에서 나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핵심 지역인데 그 둘이 합해서 이 전쟁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이 헬츠츠키가 속해 있는 온건주의자들마저도 이 지금 상황이 이,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안이 가지는 정당성 때문에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을 예외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 토론에서 헬체스키는 노,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렇게 헬츠츠키의 입장은 완전한 평화주의자, 패시피스트 입장을 천명하는 것을 통해서 헬츠츠키가 중요한 교회사에서의 역사를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침례교하고 재침례교도를 구별하는 가장 큰 구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침례교인들은 이 방어를 위한 전쟁, 군대를 허용하지만 재침례교도는 그것을 거부하는데 특별히 헬츠츠키는 그렇게 군사력으로 계속 싸우는 그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평화주의를 천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프라하에서 자기 고향 헬치체로 이주하게 되고 생애 나머지 동안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데 극렬주의 후스파가 한때 은거한 요새도시 타보로와도 가까웠습니다. 헬치체에서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방법으로 사상을 공교히 갈고 다듬습니다. 그를 고통스럽게 하던 경쟁 견해의 물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 헬치츠키의 사상에 영향을 끼친 것은 결국 위클리프와 후스와 왈도파, 이제 거꾸로 순서로 갔네요. 후스와 위클리프와 왈도파. 그의 저서에는 위클리프와 후스의 사상과의 연관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왈도파와의 연관성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이 왈도파와 이 체코 형제단의 신념의 일치가 현저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페테르 브록이라는 이제 금세기 사람이네요. 1920년에서 2006년도까지니까 영국 출생으로 캐나다에 이주한 이 평화주의자인 페테르 브록은 헬치츠키가 왈도파에게 진 빚의 문제는 후스파의 좌익 진영에 왈도파가 광범위한 그 주제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결합니다. 보통 여기 좌익이라고 하면은 좀더 분파적인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후스파의 초기 운동에 있어서 타보르파가 호전적이기 이전에 왈도파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졌고 특별히 보헤미아에 실제로 왈도파 정착촌도 있었고 오스트리아 근처에는 몇몇 강한 거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 연구의 합의점이라고 던바가 말하는 것은 위클리프와 후스의 사상이 평민 사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왈도파의 영향을 받아서 피에르 왈도처럼 그렇게 어떤 순수한 교회, 가난한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부분들을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헬치츠키가 강조한 주요 주제는 뭐냐? 자, 신자들의 교회 역사를 다룰 때 반복하여서 등장하는 주제가 헬치츠키 사상에 다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율법. 네, 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거죠. 또 사도 바울도 사랑의 율법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 그런 거죠. 또 두 번째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 이때는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시대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저항 평화주의, 또 하나는 사회 계급 해체. 어떤 그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이런 평등 사회를 추구했다는 것이고 신약 성서의 권위를 주장하는. 특별히 여기서 이 사회 계급 해체는 그것을 이루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당시로서는 너무나 급진적 신념을 주장하였던 그의 치열한 독립성은 심지어 그를 비판했던 여러 사람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던바는 이야기합니다. 그의 저술 스타일은 날카로우면서도 간결한 산문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그
단순성, 글의 단순성은 18세기 영국 퀘이커 설교자였던 존 울만의 저작과 흡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 페테르 브록이 뭐라고 말하냐면 후스와 모든 후스파 신학자는 스콜라 신학자로서 과거와 당대 교회 권위자의 방대한 자료를 인용하여 자신들의 절약을 태웠다. 자, 이제 후스와 헬치스키를 구분하는 겁니다. 후스는 관주도적이고 학교 중심이고 신학 중심이고 스콜라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으로 로마 가톨릭을 상대로 싸웠지만 헬치스키는 주로 성경과 그 자신 사상의 논쟁에 의지해서 그 논점 일부를 묘사하기 위해 극소수 교보와 그가 가장 존경하던 선배인 후스나 위클리프를 의지하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